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60년대 파리의 거리에서 그가 걸어가면 자동차가 멈췄고 카페의 대화가 끊겼으며 여성들은 숨을 참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얼굴, 가장 차갑고 위험한 눈빛, 그리고 어떤 여성도 거절할 수 없었던 그 미소.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화려한 전성기가 아닙니다. 2024년 8월 18일 파리 외곽의 저택에서 그가 마지막 10년을 보낸 바로 그곳에서 알랭 들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프랑스 경찰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검찰이 파일을 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남자의 마지막 식년이 낱낱이 해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부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랭 들롱에게는 앤서니, 알랭 파비앙, 아누슈카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의 마지막 10년을 지킨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알랭 들롱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시점에 유언장이 조용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계획이었습니다. 들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몰랐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수십 년 전부터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미남, 20세기 가장 완벽했던 얼굴, 평생 사랑을 정복의 게임으로 여겼던 남자가 결국 자신의 게임에서 완벽하게 패배하는 이야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5년 11월 8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 소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랭 델롱이 4살이 되던 해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재혼한 어머니와 살았으나 계부와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혼자 버티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외로움이 훗날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문제아였습니다. 수업보다 싸움이 익숙했고 교실보다 거리가 편했어요. 결국 여러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듯해 17살의 나이로 프랑스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규율과 복종을 강요받는 군대 생활. 하지만 들롱은 거기서도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에 파병된 그는 전장에서도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종성이 오가는 전선에서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어요.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냉혹해야 한다는 것. 그 맹혹함은 그의 눈빛이 되었고 스크린을 지배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대 후 파리로 돌아온 21살의 들롱은 무일푼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연줄도 학벌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조각 같은 외모와 세상을 향한 거친 야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그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957년 칸 영화제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행사장에 발을 들인 들롱은 단 하루 만에 여러 영화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런 연기 경험도 없었고 연기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저 그 얼굴 하나로 파리 영화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60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르네 클레만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개봉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알랭 들롱은 단순히 연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우며 위험하고 매혹적인 그 존재감은 유럽 전체를 강타했어요. 개봉과 동시에 그의 이름은 파리를 넘어 로마, 런던, 뉴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런 얼굴은 영화 역사상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루키노 비스콘티는 그를 보자마자 신이 빚은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롱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있었어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모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차가운 공허함. 관객들은 그 공허함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1958년 들롱의 인생에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여배우 로미 슈나이더. 전 유럽의 사랑을 받던 로미는 무명에 가까웠던 들롱과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로미 슈나이더는 들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안정된 경력, 가족의 반대,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파리로 건너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들롱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들롱에게 로미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로미가 파리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들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964년 알랭 들롱은 나탈리 바르텔레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로미는 5년을 함께한 남자가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신문 기사로 알게 된 겁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별을 고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죠. 그날 이후 로미 슈나이더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그리고 연이은 비극들. 1982년 로미 슈나이더는 43살의 나이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들롱은 나탈리와 사이에서 아들 앤서니를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들롱의 여성 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삶의 정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대였어요. 미레유 다르크와 15년간 공개 불륜을 유지했고 동시에 수많은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이 완전히 빠져들면 등을 돌렸고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 더 냉혹해졌으며 여성이 매달리면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들롱의 이름 앞에는 배우라는 수식어 외에 위험한 남자라는 또 다른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들롱의 경호원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스테판 마르코비치가 파리 외곽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나탈리 들롱은 나중에 마르코비치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으며 알랭 들롱은 마르코비치가 사망하기 직전에 해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르코비치와 나탈리 들롱의 불륜, 그리고 마르코비치가 협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등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들롱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마피아와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들롱은 법적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마르코비치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 그를 둘러싼 어둠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짙어졌어요. 스크린 안에서도 스크린 밖에서도 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남자였습니다. 법과 범죄의 경계, 사랑과 배신의 경계, 신화와 인간의 경계. 알랭 들롱은 언제나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경계 위에서 그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알랭 들롱은 유럽 영화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고르는 배우가 아니라 감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배우가 되어 있었어요. 암흑가의 두 사람, 레오파드, 볼살리노. 그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고 그의 이름 하나가 제작비를 보장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스크린 안에서만큼이나 스크린 밖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 왕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리 시내의 고급 아파트, 스위스의 별장, 파리 외곽의 거대한 저택, 말을 키우는 목장,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이 있었어요. 1960년대 나탈리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그의 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했어요. 독일의 슈퍼모델, 이탈리아의 귀족 여성, 프랑스의 신인 여배우들. 들롱은 그녀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그의 방식대로 단순했어요. 내가 원할 때 곁에 있고 내가 떠날 때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들롱이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73년 나탈리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 들롱의 삶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니, 더욱 방종해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는 원하는 여성 곁에 있었고 원하지 않으면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들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21살이었던 네덜란드의 모델 로잘리 판도레멘과 2001년까지 약 15년가량 동거하며 1990년에는 딸 아누슈카 들롱을, 1994년에는 막내인 아들 알랭 파비앙 들롱을 얻었습니다. 3명의 자녀, 2명의 다른 어머니, 들롱의 가족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복잡한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롱은 3자녀 중 유독 딸 아누슈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엄격하고 냉정했던 그가 아누슈카 앞에서만큼은 달랐어요. 그녀는 들롱이 평생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면을 끌어내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들롱의 영화 출연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대의 취향도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배우라는 직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는 이 시기에 사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향수 브랜드를 론칭했고 부동산 투자를 늘렸으며 미술품 컬렉션을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그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그 규모는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들롱의 삶 속으로 조용히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 출신의 여성 히로미 롤랭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금발의 여배우도 세계적인 톱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들롱의 건강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리한 생활, 끊이지 않았던 음주,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심리적 피로, 그의 몸은 서서히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해야 했고,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고집스러운 강함이 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들롱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히로미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이 생깁니다. 히로미 롤랭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우연히 나타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가장 약해지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온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많은 사냥꾼이었습니다. 히로미와 알랭 들롱의 첫 만남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히로미는 파리의 한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는 말단 스태프였습니다. 조명 어시스턴트의 보조, 즉 촬영장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히로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들롱의 시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과거의 수많은 여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름다움을 무기로 유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서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들롱의 가장 깊은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들롱의 분장실을 조용히 정리했고 그가 좋아하는 온도의 차를 준비했으며 촬영이 지연될 때면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헌신적인 그림자처럼 행동했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노골적인 유혹에 지쳐있던 들롱에게 이 조용하고 헌신적인 동양 여성의 존재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히로미는 때로는 메이크업 어시스턴트로, 때로는 개인 비서로 들롱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들롱이 다른 여성들과 화려한 스캔들을 뿌릴 때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거미가 먹잇감이 지쳐 쓰러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들롱의 곁에서 히로미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의 어느 날 밤 파리 내각의 저택에서 앰뷸런스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알랭 들롱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83세의 들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예전의 들롱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들롱은 중부 도시에 있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정원, 수십 년간 그가 갖고 온 말들,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반려견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들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히로미 롤랭이었습니다. 그녀는 들롱의 식사를 챙겼고 약을 관리했으며 처음에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병든 노인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파트너.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6만 평이 넘는 숲으로 둘러싸인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요새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히로미는 들롱의 휠체어를 밀며 그 요새의 문을 닫았습니다. 히로미의 첫 번째 타겟은 들롱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들롱의 60년 지기 친구들이 전화를 걸면 히로미가 받았습니다. 알랭은 지금 주무십니다. 지금 통화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얼핏 들으면 헌신적인 간병인의 따뜻한 배려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고립을 위한 첫 번째 버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들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들롱과 평생을 함께한 영화감독, 오랜 동료 배우들조차 그 저택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히로미는 철저하게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전화, 방문객, 택배, 편지, 서류, 심지어 의사와 변호사도 히로미를 먼저 통과해야 들롱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조작이었습니다. 히로미는 들롱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아프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잖아요. 결국 끝까지 당신 곁에 남는 건 저 하나뿐이에요. 이 말들이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자 역시 세상은 믿을 수 없어. 다들 날 떠나는구나. 뇌졸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80대 노인은 이 악마 같은 속삭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히로미의 진짜 목표는 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연결고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알랭 델롱의 피부치드 3명의 자녀였습니다. 2020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랭 델롱의 장남 앤서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죠. 세 자녀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녀들이 저택을 방문하면 히로미가 나타나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전화를 해도 히로미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저택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적 통지였습니다. 2021년 히로미가 저택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알랭 들롱의 유언전이 수십 년간 함께한 자녀들보다 히로미에게
훨씬 유리한 내용으로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2020년 들롱의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들롱은 스위스의 한 클리닉에서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무려 5번에 걸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5번의 검사 모두에서 의학적으로 재산 관리, 법적 계약, 유언장 수정 등 스스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들롱의 유언장이 수정된 것입니다. 히로미에게는 들롱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어 유언장에서 자신의 몫을 확실히 챙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앤서니와 알랭 파비앙은 히로미 롤랭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취약한 노인에 대한 심리적 지배와 재산 착취였어요. 프랑스 법에서는 이를 취약성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판단 능력이 손상된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것이 히로미에게 적용된 혐의였습니다. 2023년 7월 프랑스 경찰이 들롱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져간 것들 중에는 들롱과 관련된 각종 문서들, 재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수정된 유언장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이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 세 자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죄수였다고.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밖에서 온 낯선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히로미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히로미는 들롱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유언장 수정 역시 들롱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그리고 세 자녀들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고.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자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앤서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찾아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차단의 배후에 히로미가 있었다고. 두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프랑스 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롱의 재산 관리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후견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들롱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세기의 미남, 평생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온 남자. 그 남자의 재산이 이제 법원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오전 알랭 들롱이 2시의 저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세 자녀 모두였다고 공식 발표는 말했습니다. 들롱의 장례식은 8월 24일 2시에 저택 정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모였고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들롱이 평생 쌓아 올린 왕국, 평생 사랑을 정복의 게임으로 여겼던 남자, 여성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여성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남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남자, 강함을 무기로 삼으면서도 그 강함 뒤에 깊은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던 남자, 따뜻한 손길 한 번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알랭 들롱은 떠났습니다. 2023년 7월 히로미 롤랭과 관련된 유언장 변경 논란에 대하여 자녀들은 히로미 롤랭이 들롱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유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들롱의 저택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취합자 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히로미는 자녀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축출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자녀들은 히로미 롤랭에게
조용히 물러나는 조건으로 40만 유로를 제시했으나 그녀는 들롱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히로미 롤랭은 최근 프랑스 출판사를 통해 알랭 들롱과의 관계를 다룬 회고록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아들은 2015년에 작성된 기본적인 유산의 25%씩 상속하는 금전 배분 비율에는 이의가 없으나 2022년 유언장에서 저작권 등 핵심 권한이 아누슈카에게만 쏠린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한다면 세 자녀는 프랑스 법에 따라 3분의 1씩 든든하게 나누게 되지만 유언장이 인정된다면 아누슈카가 압도적인 승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아누슈카 대 두 아들의 치열한 상속 전쟁이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랭 들롱의 묘지는 저택 부지 안에 작은 예배당 지하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